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초심자 김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차들이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에 다량으로 파괴되면서 기존 3세대에서 3.5세대 전차의 다음 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2 흑표 전차를 넘어설 4세대 미래 전차인 K3 개발 로드맵이 나온 상태인데요. 기존의 전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작가님? 아직 이게 네. 4세대 전차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온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대략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얘기 나누는 건 일단 주포의 구경이 현재 120mm에서 늘어나는 거. 이게 뭐 전열 화학포든 레일건이든 뭐든. 근데 네. 뭐 전열 화학포나 레일건은 이제 아마 다음 세대가 될 것 같고 주포의 구경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대략 130mm 정도로, 그러니까 120mm에서 130mm로 조금 늘리는 정도.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네. 이 스텔스한 외형. 그러니까 막 피탄 경시각도 엄청 중시하고 보면은 뭔지 안 보이게 막 노력할 것 같은 이런 스텔스한 외형. 그다음에 적 레이더와 타겟팅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그다음에 최근에 대드론 장비나 대전차 미사일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네. 하드킬 장비도 좀 더 발전된 거. 그다음에 하나가 뭐 대세인지 흐름인지 모르겠지만 무인 포탑과 자동 장전 장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시대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협동, 그다음에 또 아마도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게 공중에 띄우는 드론일지 그 UGV라고 부르는 지상형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무인 장비와의 협동 내지는 같이 지휘할 수 있는 지휘 기능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드론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이런 하드킬 장비 말고도 기관포 같은 건데 기존의 12.7mm로는 사거리도 짧고 이제 파괴력이 약하니까 네. 한 30mm 정도로 늘려서 먼 거리에서, 그리고 또 30mm 정도면 파편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명중 안 해도 근처에서 터지면 드론을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말했던 아헤드, 맞아요. 네네. 예,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거기에다가 뭐 탄피가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의 네네. 그 탄을 사용해서 맞습니다. 좀 더 많은 양을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CTA 탄? 예, CTA CTA 탄. 탄도 뭐 지금. 예, 그 얘기도 있었고 또 승무원도 뭐 한 명 정도 더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금도 뭐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해서 장전수가 없는 상태이긴 한데 이 상태로 3명 다 차체에 들어가서 이제 무인 포탑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 장치에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면 포탑이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터지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포탑이 제일 먼저 날아가. 근데 여기에 승무원이 없으면 생존 확률이 좀 높은 게 있는데 최근에 드론을 탑재하거나 장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번째 승무원으로 드론 조작병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인공지능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한 명을 인공지능을 조작하는 병사로 넣어서 이 사람이 무인 각종 장치, 그러니까 뭐 무인 드론, 무인 지상주행 차량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도 명확히 결론이 난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네. 이 전차에 스텔스 기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전투기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일반인들은 보통 알고 있잖아요. 이거 적용을 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레이더 상에서의 그 볼 수 있는 면적을 RCS라고 하죠. 반사 면적을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 적외선 저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존성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한데 오히려 소음 절감이라든가. 사실 제가 이 현장 취재가면서 그 전차 관련돼서 놀랬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특히 소음. 2001년도에 기계화학교, 네. 전차학교 거기 갔을 때 그때 T-86가 거기 있었어요. BMP-3하고. 네. 그때 이제 K1하고 T-86하고 같이 타격하러 나오는데 K1 전차는 저 산 너머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디젤 엔진 소리가 삐까다다다닥 한 소리가 들려요. 막 우당다다다닥. 우당당당. T-86은 가스터빈이잖아요. 네. 가까이 와야 알아. 그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에만 에이브람스도 저도 이제 주한미군에 훈련하는 거 가서 보고 놀란 게 되게 크잖아요. 에만 A2 그렇죠. 뭐 이런 거. 근데 막상 소음은 오히려 K1 전차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음 감소 그게 더 효과가 있지 효과적이지 않나. 네. 그다음에 적외선 차폐, 소음 감소. 물론 이제 뭐 이게 약간 SF적이긴 하지만 공각 기동대처럼 이렇게 막 투명하게 되고 마법의 뭐 망토 같은 거. 네. 그러면 좋긴 한데 네. 아직은 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음, 적외선 관련된 부분은 향후 4세대 전차에서 좀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다.
스텔스 기능보다는 소음 감소 네. 방향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K3 전차의 큰 특징 뭐라고 보시나요? 그 기존의 전시회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다 보면 그 앞서 작가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운영 인원이 3명 정도 되고 네. 일단 포탑엔 사람을 안 태우겠다. 최근 추세가 다 그렇게 가고 그렇죠. 있어요. 네. 트렌드가 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소 연료 전지 쓰겠다 네.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안 나는 시츄에이션이고 네. 네. K3로 본격해야 될 시점은 왔어요. 왜냐 네. 지금 K200 장갑차가 제가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네. K200 장갑차가 올해로 전력화 40주년. 오. K1 전차도 40주년이 다 됐어요. 네, 네. 40주년이 됐다는 이제 거는 보내드려야죠. 네. 집에 가셔야 될 네, 때가 네. 된 건데. 은퇴하실 때 연금 받고. 근데 이제 네. 예를 들어서 K200은 K200A1을 하면서 성능 개량을 한번 했고 반면에 이제 K1도 K1, E1 뭐 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K1, A1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 수명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새로운 장갑차 전차가 진짜 개발에 본격화 시기는 왔다. 근데 과연 이제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뭘 담아낼 거냐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앞서도 수요일에 전지 얘기했지만 네. 그럼 전시의 수소를 어디서 얻을 거냐 그 문제도 있고 맞아요. 그 네. 댓글 중에 아니 전시에 수소 충전 어떻게 할 거냐. 터지지 않을까 이런 사실은 댓글이 지금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수소는 얘기는 안 하고 네. 이제 파워팩 계통에 네. 관련돼서 하이브리드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하이브리드. 지금.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사실 이제 강점이 있죠. 뭐 이제 자동차 갖고 계신 분 아시지만 하이브리드는 초반에 보면 이제 전기로 동력으로 가니까 소음이 별로 없잖아요. 아까 그 소음. 네. 소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하이브리드로 하게 되면 네. 리튬이온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잘못하면 불나죠. 폭발하고 불나잖아요. 근데 또 수소 연료 전지도 네, 똑같아요. 네. 폭발 폭발의 위험성이 위험성이 있고. 수소연료 전지보다 하이브리드가 지금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조만간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하면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보다는 폭발성이나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낮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이용한 예를 들어서 디젤 엔진이나 가스터빈 엔진 하이브리드는 그 게임 체인저 될 수 있죠. 저는 사실 이제 가스터빈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굉장히 좀 좋다고 보는데 네. 뭐 디젤 엔진 하이브리드 나쁘지 않지만 이제 가스터빈 일단 소음이 적으니까 네. 대신 운영 유지비가 많이 먹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아마 다음 차세대 전차들은 네. 저는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아닐까.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네. 소음 감소의 네. 측면에서도 연비도 좋고. 네. 연비도 좋고. 그다음에 뭐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뭐 어떤 무기 체계든 간에 전자제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뭐 5세대 플러스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원을 고출력 엔진이 돼야 되지만 전원을 얼마만큼 발생시킨 거냐. 지금 전차도 비슷해요. 많은 양의 전원 연료예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뭐 그 하이브리드가 좀 대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방어력은 4세대 전차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어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한계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던 M1이 장갑을 한 달 있다가 보니까 장갑을 진짜 여기도 붙여? 라고 할 정도로 덕지덕지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 차체, 그러니까 방어력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장갑 자체보다는 그 지금 미래형 전차 보면 이렇게 방어형 패널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 반응 장갑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전에는 전차의 정면 그러니까 포탑 있는 거기 정면 그다음에 그 조종석 있는 요쪽이 제일 두껍고 중요했는데 네. 지금은 드론이 어디 날라서 박을지 모르잖아요. 영상 보면 진짜 막 밑으로 내려와서 엔진 아래쪽을 공격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널 장갑들을 다양하게 붙여놓는 방식들 그다음에 방어력이라는 게 옛날은 그냥 장갑의 두께를 얘기했다면 네. 지금은 부가 장갑, 증가 장갑이라고 그러죠. 이런 폭발 반응 장갑, 네. 여러 가지 형태. 그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러시아 전차가 그 세 장 달고 나왔을 때 다들 비웃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트렌드가 돼버렸거든요. 이런 식의 다양한 방어 장치들이 좀 늘어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아닐까. 그러니까 전차 무역론이 늘 나올 때마다 전차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결책을 또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역설적으로 사실 전차 시대의 종말을 부르기도 했지만, 네. 근데 또 많은 나라들이 전차를 또 찾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차 종말론 얘기는 이게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데
장갑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능동 방어 장치가 전차에 있어서 일종의 옵션이에요. 그렇죠. 자동차도 잘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전기차 보면 뭐 이런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옵션이 아니라 그냥 다 기본으로 요즘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안에 다 들어가는 내장된 형태로 가게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전자전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도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기본 사양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력 관련돼서는 역시 복합 장갑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이 공간 장갑 사이에 어떤 소재를 넣냐 이거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K2 잘 보시면 모듈식 장갑을 채용하고 복합 장갑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들어가는 이 충전재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만약에 진짜 소재 기술이 발달하면 줄어들면서도 동일한 방어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터키가 만든 RTA 전차 있잖아요. 걔네가 그 장갑직 기술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창원에서 그걸 만들어 납품을 해요. 아 진짜요? 네, 그거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네, 그 창원의 그 K2 전차 구성품 만드는 업체에서 그 RTA 걸 만들어서 보내줘요. 아, 창원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다 그냥 자기는 독자 기술인 것처럼 얘기를 해? 포장을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엔진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RTA 전차도 까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엄청 많아요. 그냥 이름 바꿔야 돼. 알타이 말고 알타리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한테 좀 익숙하고 친숙해지겠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갑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도 뭐 알타이 전차 쓸 정도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소재를 뭘로 개발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장갑의 크기도 줄어들면서 더 많은 관통 능력을 이제 방어할 수 있게 되겠죠. 창원 알타리. 네, 좋습니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창원 알타리로 이름을 바꾸는 거를 추천해 주셨고요. 다른 국가의 4세대 전차 개발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러시아에서 보니까 러시아는 우리는 이미 4세대 갖고 있는데 아르마타?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르마타는 망했죠. 그래서 우리는 4세대라고 절대 보지는 않는데. 네, 맞습니다. 네. 다른 국가는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저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에이브럼스 X라고 불렸던 이 전차. 이게 에이브럼스 A1, E3냐? 뭐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업체에서는 에이브럼스 X라고 했는데 이걸 4세대 전차라고 볼 수 있느냐는 조금 이제 의문이지긴 하지만 이 전차는 가장 큰 특징은 구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120mm. 그다음에 그 12.7mm 상부 탑재 기관포가 30mm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불렸던 이제 자폭 드론 있잖아요. 이거를 자체적으로 내장. 지금까지 외부에 하거나 옵션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차체에 그냥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놨고 드디어 미국이 무인 포탑과 무인 자동 장전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그래서 승무원은 3명으로 줄어들 예정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업체에서 제안한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한 2030년대쯤은 돼야지 제가 볼 것 같고 그다음에 MGCS라고 부르는 게 4세대 전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개발 전차이긴 한데 요거는 제가 보기엔 요것도 조별과제야. 2014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뭔가 최근에 서로 뭘 만들고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걸 어떻게 만들지의 설계도를 만들 것 같고 또 10년 동안은 이걸 다시 한번 조정할 것 같고 해서 실제로 2035년쯤에 배치할 거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정되고 막 하면서 2040년, 45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2045년은 가뿐하게 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로파이터꼴 날 것 같아요. 조별을 가져야 되니까요. 전에도 한번 프랑스, 독일이 같이 전차 한번 해보겠다고 해다가 이제 서로 갈라서 한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이 지금 이제 레오파르트 3를 좀 본격화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좀 약간 획득 체계가 좀 다른데 우리는 국가연 주도로 해서 이렇게 지금 K3나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반면에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은 업체 주도로 이제 하다 보니까 먼저 업체가 컨셉을 내놓죠. 그러니까 군에서 이러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해서 컨셉을 한번 내놔보고 거기서 이제 다시 군이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조정해가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분명한 거는 지금 유럽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전차에. 왜냐 레오파르트 2도 이제 창고에 있는 거 다 꺼내 먹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갖다 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지금 독일 육군에 레오파르트 2가 한 200~30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얼마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유럽은 다 다음 전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전차 계획도 좀 땡기려고 그러고 네. 최근에 이탈리아도 그래서 뭐 장갑차 전차 차세대 전차 네. 장갑차 구매 계획 내놓고 있고 그런 걸 보면 2030년에는 뭔가 이제 뚜렷한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들 급한 상황이고 또 정말 급한 나라들은 어쩌면 또 K2 전차 찾을 수도 있고 그죠.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상보다 빨리 좀 차세대 전차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럼 이게 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최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간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좀 빨리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이제 K3 전차를 지금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일단 우리가 폴란드 수출도 했고 네. 향후 뭐 중동 수출도 할 예정이고 저는 사실 K3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파트너를 좀 구해서 같이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조별 과제. 조별 과제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면 네. 거기에 뭐 현지 공장, 생산공장 하나 네, 네. 만들고 네. 예를 들어 개발비 50% 정도 되면 아. 그저께 같이 하자. 그렇죠. 뻔하죠. 이제 네. 그림이 보이죠. 아. 어느 나라가 네, 될 거라는 거 네, 그림이 네, 뭐 네, 제가 네. 얘기를 안 해도 네.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빼야 될 나라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빼야 될 나라. 우리 걸 산 나라 먼저 집어넣으면 네, 그럼요. 네, 네, 네. 폴란드도 파트너가 그렇죠. 될 수 있고 네, 왜냐하면 네. 폴란드가 사실 지금 레오파트 전차를 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차들이 사실 새 전차가 아니에요 다. 그렇죠. 네. 네, 창고에 있던 거 개보수해가지고 네, 들여온 네. 전차들이 꽤 많은데 만약에 지금 사실 지금 K2 전차도 폴란드 관련돼가지고 사실 계약은 2차 계약 관련된 내용은 다 클리어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PGZ가 거기 이제 현지 생산의 주업체잖아요. 네, 네. 걔네들이 폴란드 정부랑 계약 협상을 지금 가격 협상을 하는데 얘네들이 비싸게 불러. 로템은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쟤네들 왜 저러는 거야 지금. 만약에 뭐 접점을 찾아서 같은 계약은 하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안 할 수 상황이. 없죠. 근데 하게 되고 잘 되면 이어서 K3도 갈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중동에 뭐 또 누군가 사면 네. 아빠 저거 사줘. 그러니까 사우디나 뭐 UAE가 만약에 대량 구매한다.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서 아유, 해드려야지. 네. 중동에 파신다 어, 그러면 어. 아니, 개발만 돼. 네, 하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전차보다 시급한 거는 네. 장갑차예요. 장갑차. K100이 이제 40년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이 거의 이제 보내드릴 네, 때가 네. 됐는데 그래서 K31 장갑차 얘기 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은 우리가 국제적인 공동개발식으로 해볼 만하죠. 왜냐면 이제 레드백을 호주에 팔았으니까 그런 연계 현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 폴란드 사실 좋은 파트너긴 해요. 나쁘진 않아요. 네. 뭐 구성품을 비율을 나눈다든가 우유 맛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사서 먹어봤는데 네, 네. 고소하더만. 그러니까. 네, 네. 많이 사드려야지. 네. 진짜 응. 그래서 몇 번 저도 이제 네. 택배로 사 먹었는데 애도 있고 그래서 네, 네. 야 여보 우리 이것만 먹자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국내 낭농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한데 네, 하여튼 폴란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동 장비라든가 화력 장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네, 네.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인도네시아랑 터키만 아니면 네. 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비슷한 민주주의와 정치 제도 네. 뭐 이런 걸 갖춘 나라들하고 네, 해야지. 네, 네. 사실 폴란드도 사실 민주주의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는 사실 지금 저게 약간 빠그러진 게 안 좋은 관행이죠. 뭐 이제 네, 이런 네. 요구가 있다 보니까 해줄 수 없는 거고 우리는 반면에 이제 프랑스나 이런 애들은 그거에 뭐 크게 이제 개의치 않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K3 전차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이제 장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K2 흑표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노르웨이에서 레오파드를 제친 게 흑표가 그 추운 지역에서 사는 표범이에요. 레오파드는 열대 지역에서 사는 거라 추운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K3 정하면서 이름을 또 뭐 백호라든지 네, 지금 또 화이트 멋지게 타이거. 네, 그러니까 흑표니까 네, 하고, 아. 네, 아니면 뭐 청룡이라든가 그냥 차라리 네, 네.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색 붙여줘요. 흑표니까. 흑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블랙 타이거. 저는 타이거. 정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4세대 전차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네. 네.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야 4세대 뭐야 받아 적어 야 이거 넣어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거 만들까 하면 딴 나라에서 받아 적어. 그렇죠. 왜 이렇게 된 게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국방에서의 선진국으로 갔다는 거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따라 적으면 시행착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남한테 시행착오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주도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레퍼런스를 만들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K3 전차가 우리 계획대로만 타임라인이 나오면 네. 많은 나라들이 받아 적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도 네. 그렇고 사실은 전차 발전에 약간 암흑기가 있었죠. 음. 그러니까 냉전 끝나고 그렇죠. 사실 암흑기가 됐죠. 새로 개발 안 하고 그냥 음. 성능 개량만 하면서 버텨왔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라는 적이 있다 보니 새로운 컨셉의 K2 전차를 만들 수 있었고 그게 계속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흐름을 잘 타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전차를 주도하는 국가가 그러니까 될 수 있지 야, 않나. 받아 적어. 네. 뭐 이렇게. 네. 봤지? 야, 얘기할 수 엔진은 있죠. 현대야. 뭐 이러고.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면 K2는 세계 전체의 제네시스입니다. 그렇죠. 네, 받아 적겠습니다. 네, 4세대 미래전차 K3의 출시로 군사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K3 전차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